정치권 소식을 맞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정치권 소식 가운데 하나는 여권 PK를 잡아라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신면이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민주당 PK 달래기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에 경남 지역 지지율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예산 정책 협의회를 경남 창원에서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PK 지역은 TK,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과 함께 어느 정도는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이었는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지금의 여권이 조금 더 우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열한 여론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하고 특히 여권이 주도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최경철 위원님은 지금 대구 메일에 계시지만 전체적인 영남 소식을 다룬다고 봤을 때 PK 민심이 어떻습니까, 실제? PK 민심이 김경수 지사의 구속 사태보다도 더 근본적인 PK 민심에 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고용위기 지역이 엄청나게 많을 만큼 PK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제, 창원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어렵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창원입니까? 거기 가서 저녁에 소주집에 가서 저녁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담배를 피러 제 일행 중에 한 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는데 그 가게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여기서 피라고.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안 된다고 여기 그 벌금 문다고 과태료 문다고. 그러니까 그 가게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경기가 엉망인데 그 과태료 누가 그 잡으러 오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를 만큼 손님이 없으니까 여기서 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손님이 없을 만큼 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펴도 누가 나한테 다가와서 그 가게 주인 과태료 때리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만큼 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다. 격앙돼 있다. 그렇죠.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하지만 지금 대책도 없고 우리한테 지금 누가 나서서 그 도와주려는 목소리도 없고 메시지도 없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정치가 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결국 그만큼 PK 민심이 안 좋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도백을 뽑아놨더니만 이 도백이 바로 그 법정 구속이 돼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부산, 울산, 경남을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죠. 그렇죠. 싹쓸이를 했는데 이제 민심이 이렇게 돌아서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오늘 예산정책협의회도 창원에 가서 하고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가덕도 신공항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을 한번 총리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이런 선물 공세를 날리시는데 어쨌든 민주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한 건 맞습니다. 근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에드벌리언을 띄우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많은 계산서들이 날아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란 것이죠. 최 의원님이 저희가 준비한 기사를 미리 좀 아셨는지 앞서가셨습니다. 가덕도와 관련한 이슈도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조선일보 오면을 보면요. 그래서 부산 의원들, 여권 소속의 부산 의원들이 총선 과반을 외치면서 가덕도 신공항 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대통령 사업 재검토 시사 사흘 만에 부산시당은 결의문을 내고 행동을 개시했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검증해야 한다는 거죠. 워낙 지금 경남, 부산 일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SOC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 SOC 사업을 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는 이 가덕도가 굉장히 그 지난 정부에서도 큰 이슈였고 현 정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좀 그 격하게 붙들고 있는 이슈인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가덕도 신공항.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지금 PK 그 민심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뽑아줬던 현직 도지사가 지금 수감돼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도민들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그리고 그 현지 경기도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권당으로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정책 협의회라든지 그걸 현지에 내려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가덕도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지난주쯤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이런 PK 민심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좀 많이 나가지 않았나라는 싶고요. 왜냐하면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돼서 대통령의 워딩은 정확하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여러 지자체장 간들의 협의를 일단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라는 거였지 네.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기사 중간을 좀 살펴볼까요? 정치권에선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자체장들이 대구 통합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을 빅딜하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슈는 가덕도에만 만약에 신공항을 설치할 경우에 TK 민심이 또 악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TK 지역에도 신공항 관련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조 교수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방공항들이 적자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예.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선심 공세로 지나치게 흐르면 결국에는 뭐 차기 정부든 아니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거다라는 지적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규모 국책 사업의 경우는 선거와 관련 시키지 않고 볼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이니까 불까지 예. 1년여 남았잖아요. 가덕도 신공항과 그 밀양공항, 밀양이 좋으냐, 가덕도가 좋으냐, 입지가 이 부분은 양쪽에 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해서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라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프랑스 팀이 와서 다 이제 우리가 그 이제 뭐 검증했던 정치적인 거예요.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으로만 해서 한 게 프랑스 팀이었거든요. 저런 당시에. 문제는 이게 이번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위천 저쪽 대구 쪽에 어떤 그런 공단 문제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아무튼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총리실에서 한번 이것이 더 적절한지 검증해 봐라 이런 얘기이긴 한데 정치권이야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역시 중요한 건요. 가덕도나 밀양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제성이 별로 없는 걸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양과 가덕도를 자꾸 얘기한다면 밀양을 바라는 이 대구 경북 쪽에 이 자유한국당 쪽 네. 그리고 가덕도 쪽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이해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저 예. 부분은. 저건 그렇게 특정한 대규모 국책 사업을 두고 충돌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 정치로 볼 때 그러한 부분들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존에 결정된 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가덕도 하니까 대구공항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잘못된 빅딜. 이건 빅딜이 아닌 거죠. 네. 이건 하나의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과연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가를 정부 입장에서 이런 것이야말로 정파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정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요즘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고 하네요. 노 실장은 여의도와 통화 중이라는 기사가 조선일보 6면에 실렸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스타일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경철 의원은 지금 청와대 출입도 하고 있는데 노영민 실장과 혹시 통화한 적 있습니까? 기자들 전화는 안 받죠. 기자들 전화 기자들 전화를 다 받으시면 네. 그 말이 새 나가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안 되죠. 자, 그런데 여의도와는 지금 굉장히 안테나를 맞추고 있습니다. 항상 전화기를 붙들고 여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는데 노영민 비서실장의 스타일이 원래 이렇게 좀 대화를 좀 중시하고 합리적인 분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삼선을 하신 다선 의원이시고 또 그 중국 대사 나셔서 그다음 외교적 경험도 하시고 그래서 네. 이제 글로벌 시각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분이 또 경력을 보니까 전기 회사도 운영한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도 아시고 그리고 산업 전반에 돌아가시는 것도 아시고 글로벌적인 시각도 이제 갖추시고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분 같고 어쨌든 저분이 저렇게 많은 국회의원들과 교분을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시각을 듣고 그 귀를 크게 연 것은 대통령에게 아주 좋은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대통령님하고 그다음 수석들하고 실장, 비서실장하고 아주 커뮤니케이션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현실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전달을 하고 대통령이 또 그것을 듣고 의견을 내려보내고 이러한 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다는 것은 국정 수행에 아주 좋은 징조고 어쨌든 노 실장이 들어와서 저러한 면에서 청와대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높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정책들로 연결된다면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윤기찬 변호사님,
그러니까 전임 실장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전임 임종석 실장과 비교한 기사도 좀 있습니다. 전임 임종석 비서실장과 달리 전화소통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으니까 전임 실장과 현 실장이 바뀐 이후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도 좀 윤 변호사님 느끼세요? 근데 저희 여의도와 통화 중이라고 돼 있는데 여의도 여당과 통화 중이 아닐까 싶어요. 여와 통화 중인가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이제 기사 내용도 보면 네. 이제 소통하시는 거 좋죠. 그런데 소통의 네.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야당의 의원들과도 좀 소통을 하시면 어떤 그 정책적 그 피드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형성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가 또 새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과도 좀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영민 실장에게 혹시 최 교수님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어떤 거 앞서 우리 윤 해주시겠어요? 변호사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노영민 실장이 이제 여의도와 이제 그 대화의 폭을 넓히는 건 좋은데 야당과 통화하는 건 물론인데 야당과 통화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당과 통화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이제 문파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친문 쪽 아니더라도 친문이 아닌 여권 내의 비문과도 좀 통화를 많이 하고 소통을 많이 하면은 여권에 어쨌든 여러 가지 그 소통이라든지 공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비서실장은 뭐 다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대통령으로서 워낙 많은 국정을 보기 때문에 아무리 SNS가 많고 미디어가 많다 하더라도요. 워낙 바빠서 그런 걸 다 못 챙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서실장은 이른바 쓴소리도 과감없이 전달을 하고 왜 지금 현재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의 원인도 여러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그러한 실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저희가 정치기사 좀 살펴봤고요. 정치기사 말고 사회기사도 좀 살펴볼까요? 사회기사 한겨레 신면입니다. 정부가 음란 사이트를 강력 차단하니까 인터넷 검열 반대한다. 야동 볼 자유를 달라. 이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카카오톡이나 여러 SNS를 통해서 인터넷 뭐 음란 사이트 접근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거를 아예 막아버리니까 남성분들은 야동 볼 자유를 정부가 왜 침해를 하고 있느냐. 합법적으로 만든 야동 정도는 남성들이 봐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좀 재밌는 소식이라면 재밌는 소식인데 조 변호사님은 네, 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뭐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어쨌든 일단 어제 집회를 그 주최했던 그 사람이 30대 초반의 그 유튜버 운영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성인용품 관련된 부분을 소개하고 이런 유튜버였는데 어쨌든 말의 주장에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인인데 마치 뭐 중고등학생처럼 이런 게 뭐 이렇게 통제받아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네. 뭐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거를 막아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URL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를 해봤지만 이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더 강한 방법을 썼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되는 정부의 입장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 의원님, 이게 일반적으로 그 침실 문제까지 정부가 왜 관여하려고 하냐 이런 반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지는 성인물들도 많고 사실 영상 중에 우리가 예술과 외설을 가늠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는데 다 전적으로 이거 차단한다면 저래도 조금 그것까지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콘텐츠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만 제가 야동 사이트들 요즘은 제가 거의 안 보는데 과거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안 보신다는 건 가끔 보신다는 요즘 아예 건가요? 안 보죠. 요즘 이게 콘텐츠를 제가 하려는 요지가 이겁니다. 네. 콘텐츠에 그 내용들이 보면 범죄적인 혐의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그런 건 많아요.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을 그렇죠. 한다거나 아동 포르노나 네네. 그리고 그 비밀스럽게 촬영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비정상적인 콘텐츠 아니고는 보겠습니까? 정상적인 콘텐츠는 영화나 이런 그 소재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결국엔 아주 비정상적이고 범죄가 섞여 있고 그런 아주 뭐
예를 볼 때 아주 역겨운 그런 콘텐츠가 아니면 안 보겠죠, 사람들이. 네. 자극적인 것이 아니면 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고강수, 고당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근데 결국에 이것이 먹히겠느냐? 저는 좀 회의적인데요. 결국엔 풍선 효과. 이것을 누르면 결국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네. 모든 사람이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을까. 우회 사이트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우회하는 부분들이 기술들. 걱정인데 어쨌든 정부가 이런 것을 규제를 한다는 것은 이만큼 여기에 범죄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차단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그렇죠. 있겠죠. 다음 기사는요. 서울 8면입니다. 서울신문 8면 기사인데 역전세와 깡통전세 공포에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입니다. 깡통전세라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아서 이게 아파트를 팔아서도 전세 가격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죠. 물론 아직 서울에는 이런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고 윤기찬 변호사님 만약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쟁이 있을 때 이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 법적인 방법 이런 것들도 좀 팁을 주시죠.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세 들 때 사실은 이제 권리 분석을 잘 해야 돼요. 네. 이게 뭐 다른 그 근저당권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권리 분석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금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끝나기 2분의 1, 기간이 지나기 2분의 1 전에 네. 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 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집주인이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증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남아 있고요. 나갈 때는 이제 보증금 안 주게 되면 못 받게 되면 안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그 우선 변제 순위가 변동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이걸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우선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 막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까 2분의 1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시가라는 게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네. 전세 기간 2분의 1 전에 이 보증 계약을 체결하려는 욕구가 또는 필요가 생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제한은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적 아이디어는 뭐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좀 좋은 거겠네요. 동아일보 8면도요. 그래서 이런 그 기사를 실었어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이사를 가지. 세입자 못 구해서 내줄 돈이 없습니다. 뭐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아주 전형적인 갈등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집값 안정까지는 좋은데 이게 세입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정도로까지 떨어지는 건 아마 정부도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은 이런 비슷한 갈등이나 아니면 애로사항을 겪으셨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뭐 전세를 무지하게 많이 다녔었는데 저는 저런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는 그렇죠. 없었을 저는 저 부분이 지금 저 보도에는 안 나왔는데 갭 투자와 관련되는 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세를 뭐 이렇게 끼고서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전세 값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오는 건데 네. 저 부분도 이제 지금 말씀처럼 수도권과 지방과 굉장히 차별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저런 일이 더 많고. 근데 저런 현상은 점점 심화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뭐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공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네. 고령화 추세에다가 1인 1가구가 점점 많아진다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볼 때 그야말로 본질적인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네. 분쟁도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보증금 전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법으로 강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그야말로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어요. 전세금이 거의 자산에 다일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뭐 민생의 어떤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네. 정부가 이거는 단순하게 국토교통부 차원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평등의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이 관련해서 사회 문제화 되기 전에 이것들을 어떻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정부 당국이 좀 먼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진으로 본 박진아 앵커의 이슈컷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때론 사진 한 장에 담긴 메시지 하나가 100개의 기사보다도 더 큰 울림을 전달하곤 하죠.
박진아 앵커, 오늘의 이슈컷 설명해 주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한 시민이 쥐불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쥐불놀이는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기 전 논밭에 불을 지르는 풍속인데요. 질병을 예방하고 애군을 쫓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정월 대보름 하면 부럼깨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부럼깨기는 밤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깨면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풍속입니다. 정월 대보름 전날인 오늘 가족들과 함께 부럼을 깨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이슈 태그는 화재 조심입니다. 어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한 고물상 안에 있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50대 남성 한 명이 숨지고 그의 부인이 발바닥에 화상을 입었는데요. 소방본부는 이 남성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한 걸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원인과 정확한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막바지 겨울철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태그는 잉크 공격입니다. 한 남성의 얼굴에 푸른 잉크가 뿌려졌습니다. 봉변을 당한 이 남성은 알바니아의 에디라마 총리인데요. 총리에게 잉크를 뿌린 사람은 우파 성향의 에디 팔로카 국회 부의장이자 제1야당 의원입니다. 팔로카 부의장은 좌파 성향의 총리가 야당 부패 관련 공세에 답하려는 순간 만년필 잉크가 담긴 주사기를 분사했는데요. 공격 직후 경호원의 제지로 끌려나갔습니다. 라마 총리는 이날 SNS에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해 영원한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우주, 다른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라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할머니 담요입니다. 할머니 댁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극세사 담요인데요. 강력하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즘 이 이불이 외국에서 인기라는데요. 한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0,000원 안팎에 판매되는 이 담요가 약 9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보온성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기가 높아서 재고가 부족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의 집에 이 담요가 있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박진아의 이슈컷 마지막 사진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할매 담요죠. 저희 집에도 어렸을 때 저런 담요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한국적인 게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것들이 많다 그래요. 호미도 아마존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호미 아무 의미를 담지 않고 있을 수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호미가 굉장히 농경 생활에 가장 적합한 그거라고도 하고. 자, 관련해서도요. 제가 재밌는 기사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날아다니는 폭탄 대보름 풍등주의보. 내일이 대보름이라고 박진아 앵커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풍등이 지난번 저유소 사건에 도화선이 됐던 것 아실 겁니다. 아마 이 풍등을 날려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대보름에 한번 날려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보름 풍등주의보가 켜져 있으니까요. 풍등 날릴 생각 하신다면 반드시 안전조치가 어떻게 확보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하시고 풍등을 날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